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서정진 회장이 2년간 공매도와 싸운 끝에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4월 16일에 밝힌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28일로 보면요, 셀트리온 램시마가 유럽의약품 청서 허가 의견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30개국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세계 첫 항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자, 그래서 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4월달이거든요. 6월달이면은 두 달 뒤죠. 두 달 뒤에 이제 주가를 보니까 요렇게 조금 반등한 뒤에 요렇게 6월 28일에 소식이 나왔고 7월 1일에 점상을 갔습니다. 점상을 가고 또 상승을 하고, 자, 램시마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죠. EMA로부터 허가 의견을 받아서 EU 27개국이랑 EEA 유럽 경제 지역 3개국 등 총 합치면은 27 플러스 3, 30개국에서 별도의 허가 승인 절차 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램시마는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이 있겠죠. 얀센이 레미케이드를 타겟으로 한 것입니다. 란센의 레미케이드는 여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24%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얀센의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유럽에서 이제 판매가 될 수 있게 된 건데, 자, 이제 판매가 되면 실적은 어떻게 잡히냐? 램시마로 3조 원의 연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서정진 회장은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램시마는 효능이 동등하면서 가격은 더 저렴하죠. 그래가지고 의료 재정 부담에 지친 전 세계 의료계와 환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TNF 알파 억제제가 지금 없거든요, 바이오시밀러로. 그렇기 때문에 3, 4년 동안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 뭐 들어오면은 그 전에 이제 셀트리온은 뽕을 뽑는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램시마에 대한 걸 좀 보면요, 요게 자가면역 질환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류머티즘 관절염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뭐 다른 것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도 적응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기간을 보니까 2010년부터 2011년, 대략 1년에서 2년 사이에서 했죠. 보통 신약 개발은 10년이 걸리는데 10년이 넘어가는데, 바이오시밀러는 카피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딱 해버리고 유럽 승인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더 싸게, 비용은 더 적게 판매가 되면은 굉장한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투자자들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점상을 가고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물론 계속은 아니고 중간에 한번 또 부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이제 발표가 정확하게 몇 시에 났느냐? 6월 28일 오후 7시에서 9시 장 끝나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발표가 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점상한가를 갔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거와 별개로 공매도 싸움에 지쳐가지고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분 매각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떨어지고서 EMA 승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멋지게 램시마를 유럽 허가를 받고서 매각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허가를 받아야지 셀트리온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느냐, 2014년으로 가겠습니다. 2014년에 또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2월 5일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 1월 사이에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정한 혐의로 서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랑 김영기 부사장 등 경영진이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는데요. 한마디로 주가 조작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서 회장은 공매도 세력들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왔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은 주가를 내리고 싶어하고, 거기에 맞서는 서 회장은 주가를 방어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했던 것들이 뭐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이러한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회사 주식 거래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게 시세 조종 혐의로 고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랑 싸우기 위한 것이 시세 조종 혐의로 고발이 되어가지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셀트리온 계열사의 법인 자금 등을 동원을 했거든요. 자, 출국 금지가 2014년 2월 5일에 나온 건데, 자, 이게 언제부터 수사가 들어갔느냐? 검찰은 2013년 10월에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11, 12, 1, 2월 달에 출국 금지. 자, 그러니까 2013년에 서 회장이 조직적 공매도에 시달려가지고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고 기업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도리어 시세 조정으로 서 회장이 조사를 받게 된 거죠. 어쨌든 시세 조정에 어쨌든 매수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셀트리온 측에서는 조사 당시 어떻게 말했냐, 주가 조작이 아니라 이 공매도 연계 투기 세력의 비정상적 매매가 나타날 경우에 소극적 단순 매수를 했다라고
일단은 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서 회장의 인터뷰를 과거에 보면은 호가창을 보면은 아주 비정상적인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어필해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매매가 보일 때마다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 이 당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조에서 5조 원대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HLB가 시가총액이 5조인데 코스닥 1위는 아니죠. 지금 셀트리온은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사 갔어요. 자,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램시마 허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약간 우하향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 2월 5일에 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6%까지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셀트리온은 이때도 이제 시가총액이 5조 원대인데 그 성장하면서도 굉장히 이런저런 잡음이 많았습니다. 노이즈가 많았고, 그런 것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온갖 방해들, 견제들이 있었고요. 자, 이 당시에 5조였던 셀트리온이 지금은 시가총액이 40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10배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크기에는 그동안에 온갖 고초들이 있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약바이오의 임상 결과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통계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통계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한 토막씩 통계 지식을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분포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정규분포랑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분포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고 표본수가 적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 추정, 그리고 가설 검정, 이런 곳에 사용되는 게 T분포입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모르고 표본수가 적을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인퍼런스를 할 때 우리가 시그마를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그마를 모른다, 그러면은 T분포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표본일 때, 자, 이 소규모 표본일 때 쓰는 거, 그것에 대해서 보면요, 자, 우리가 그 모분산 시그마 제곱은 모른다는 것은 뭐 이해가 가겠지만은, 이 표본수가 적을 때 왜 정규 분포보다 T분포가 신뢰성을 더해주는지, 왜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표본수가 적을 때 T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보다 꼬리가 두껍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파란색이 표준 정규 분포고요, 요 분홍색이 T분포입니다. 여기 보면은 꼬리가 더 두텁죠. 자, 이게 꼬리가 더 두텁다는 게 T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보다 보수적인 검정을 하게 해줍니다. 보수적인 검정을 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좀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수가 적을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신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더욱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T분포인데, 자, 이 꼬리가 두텁다는 게 왜 보수적인 검정이 되느냐? 연구자들은 연가설을 기각하고 싶죠. 그런데 연가설을 너무 쉽게 내주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표본이 적을 때 말이죠. 그래서 기각하는 데까지 난이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꼬리가 두텁다라는 것은 여기 5% 색칠된 구간이 양쪽 더 끝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보다 T분포가 더 끝에 있죠. 그러니까 요 표준 정규 분포보다 T분포가 연가설을 기각하기 더 어렵겠죠. 그래서 연가설을 기각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더 보수적이고, 그래서 더 신뢰가 간다는 겁니다. 표본수가 적을 때 그래서 T분포를 사용하게 되고, 표본수가 많아지면은 정규분포랑 비슷해집니다. T분포도. 그래서 근사한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모분산을 알 수 없겠죠.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모분산에 따라서 정규분포 모양이 크게 좌지우지 돼서 정규분포를 이용한 검정이 그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규분포랑 형태는 비슷한데 요 모분산항을 펌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포가 필요했는데, 바로 모분산 대신 표본분산을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표본분산을 이용한 분포가 고안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T분포입니다. 그러니까 T분포는 우리가 모분산을 모를 때 모분산항을 포함하지 않고 표본분산을 포함하는 그런 분포가 바로 T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분포는 정규분포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유도에 따라서 종이 형태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유도는 표본수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표본수가 많아지면은 T분포는 표준 정규분포랑 거의 동일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T분포에서 표본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여기에 꼬리가 더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연가설을 기각하기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은 또 꼬리가 두텁다는 것은 중심에 덜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더 퍼져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T분포보다 더 중앙에 모여있는, 중심에 모여있는 표준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르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은, T분포 같은 경우에는 정규분포보다 중심에서 더 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규분포보다 조금 더 벗어나도 같다라는 결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결론을 주려면은 더 멀리 벗어나야지 다르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수가 적을 때 우연히 극단적인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검증 결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표본 수가 적을 때 T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